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일 낮 12시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합니다. 다른 배석자 없이 둘이서 식사를 할 예정인데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 이 시각 정치권 이슈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찬 전 국민의힘 선대본 청년본부장,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일주일 만에 독대라고 해야 되겠죠?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올 거로 먼저 좀 예상하신 이야기 듣겠습니다. 네, 언론에서 화기애애할 수도 있다 또는 경색될 수도 있다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사면을 건의할 것이라고 이미 언론에 예고한 바 다름없고요. 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답이 주목되게 되는데 사실상 후임 대통령에게 최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관례가 있다고 본다면, 그리고 국민 통합을 강조한 최근의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를 미루어 본다면 이 사면을 거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핵심 지지층이 여전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토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사면을 승낙하게 되었을 때, 받아들여주게 되었을 때 핵심 지지층의 이탈이나 비판까지도 우려해야 되는 상황일 겁니다. 여러모로 지금 만나기 전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건의가 있을 거라는 사실이 알려진 것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서 어떤 보관을 마련해 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봤을 때 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긴급 구제 더 많이 하자, 자영업자 구제가 더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대략적으로 두 분이 합의를 이루지 않을까. 일부 언론에서 추측성으로 보도하는 현 정부 적폐수사 발언이나 민정수석실 폐지와 관련된 그런 불편한 현안 같은 경우는 두 분의 독대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얘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보다 더 중요한 현안들이 있죠.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들, 그리고 북한의 ICBM 도발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얘기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겠지만 중요하게는 그런 현안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은 국정의 연속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분위기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보자면 그렇게 경색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현직 대통령이고 또 대통령 당선인이고 이런 정도 수준이 되는 큰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과거에 묘한 인연이라든지 이런 거에 얽매여 있을 것이다라고 별로 생각을 하고 싶지 않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 기조가 여러 가지 변화가 앞으로 있겠지만 이것만큼은 좀 연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윤 당선자에게 좀 부드럽게 당부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겠고, 또 윤석열 당선자 입장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또 국정에서 선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또 겸허하게 배우는 이런 자세를 갖고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날 만남 자체는 담담하게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과의 독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분위기를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어떤 보관을 가지고 나올까요? 저는 일단 일각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과 함께 묶어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비판받을 소지가 다분히 커지죠. 전직 대통령 사면과 누가 뭐래도 부인할 수 없는 자신의 최측근 사면을 정치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카드가 청와대에서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정도를 보자면 원론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만 이번에는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에게 만약 사면이 필요하다면 그건 다음 대통령의 몫으로 넘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전직 대통령 사면이라는 부분은 국민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 통합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거부할 명분이 사실 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실시할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왜 빠진 것인지, 빠져야만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사실은 설명되지 않았거든요. 국민 정서 때문이다, 국민 여론 때문이다라는 건 사실 조금은 구차한 변명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두 분이 이 사법적인 판단, 처벌을 받게 되었지만 국민 통합과 국격이라는 측면에서 후임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보통 당선인 신분일 때 요청받아서 사면 같은 경우는 처리해주는 게 과거 이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로 넘어갈 때도 비슷한 전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같은 과정을 보면
다른 소위 말하는 패키지를 내세우지 않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실시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메시지와도 결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함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얘기 나오는 것이 김경수 전 지사와의 패키지 사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떨까요? 패키지 사면은 작년 말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때도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복권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같은 당은 아니지만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서도 가석방이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이 또 여론의 한편으로는 질타를 받았습니다. 근데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아까 장평론가가 말씀을 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거든요.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받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끼워 넣기를 했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패키지 사면의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을 한다면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어차피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차기 정부에서 사면이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마저 그냥 좀 사면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또 비판이 나올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용 가능성은 높고 다만 이제 조금 가능성을 열어놓자면 사면이 아니라 형 집행정지 정도 수준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지지층 내부에서의 어떤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편으로는 있는 것이고 네. 또 여론의 측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좀 더 비판적인 여론이 살짝 더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또 1941년생, 그러니까 81세라는 고령이기 때문에 형 집행정지 수준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 내일 오찬 이후에 사면이 될지 말씀하신 것처럼 형 집행 정지 또는 김경수 전 지사와 사면이 맞물릴지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문 대통령 같은 경우 회동을 앞두고 어제부터 통합에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인수위에서도 이제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 통합을 5번째 국정과제로 좀 내세운 것도 있긴 하는데 통합을 양쪽에서 모두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일단은 국민들이 갈라치기, 분열에 상당히 많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정치권이 공통되어서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 대선 표차에서 저도 개표 이후에 국민의힘과 이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측에서 0.7%라는 좁은 표차에 주목해야 된다. 결코 마음대로 하라고 정권이 교체된 것이 아니라 이 분열될 여론을 잘 수습하면서 통합정부를 구상하라고 국민들이 맡겨준 것이다라는 말씀을 방송에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처음 약속했던 것처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인수위원장으로 왔고요. 그리고 또 과거에 민주당 대표를 역임했던 김한길 전 대표가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게 되었고 노무현 정부에서 중책을 맡았던 김병준 교수가 지역균형발전위원장을 맡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무소속이었던 원래는 민주당 출신의 호남의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도 법무행정분과 간사를 맡았죠. 지금 인선을 보게 되면 특정 계파나 특정 지역에 할당을 하진 않는다고 했지만 치우치지 않고 특히나 호남 쪽에 대해서, 호남 민심에 대해서, 호남의 인물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배려를 하고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측에서도 지역이나 다른 과거 정파 때문에 계속해서 이 갈라지는 분열의 정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0.7%라는 적은 격차로 승리한 만큼 정부를 구성하는 초기 과제부터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이 정치 진영의 사람들을 함께 참여시키는 것만이 국정 동력을 얻는 길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문 대통령께서 통합 얘기를 하는 것은 지지층을 다독인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대선 끝나고 나서 불복한다라고 하는 인상을 주게 되면 그쪽이 먼저 몰락할 수 있는 그런 또 여론의 엄중한 시선이 있는 것이죠. 그런 동시에 또 사실 문재인 정부도 비판을 받아왔었죠. 국민들을 좀 갈라치게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긍정평가율은 역대 대통령보다 높은 편이었지만 대신에 반대층이 또 굳건하게 집결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통합의 메시지를 내가면서 임기를 마무리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이 또 분명히 있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을 다 같이 정치권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뭐 하나 여론조사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좀 만족스럽게 투표를 했다기보다는 한쪽이 더 싫어서 투표를 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성향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누가 더 좀 분열적인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또 따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국의 주도권이 어디로 가느냐 이것도 달려있기 때문에 서로 더 통합적인 이미지를 주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제 5월 9일까지는 공존의 시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공존의 시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미묘한 시각차가 보이는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는 민정수석실 폐지 부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폐지하겠다라고 했더니 청와대가 이야기를 합니다. 존폐 여부는 정책적 판단 문제다. 좀 불쾌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 참 미묘한 시간이긴 하지만요. 냉정하게 말하면 이 대선 이후부터는 당선인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그동안 해왔던 국정을 잘 수습하고 마무리하면서 이 후임 정부가 차기 정부가 제대로 산뜻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비록 진영이 다르고 정당이 다르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 측의 여러 정책 구상에 대해서 청와대가 계속해서 뭔가 볼멘 소리를 공식적으로 흘리고 있거든요. 민정수석실 폐지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 인사 등에 대해서도요. 네. 자꾸 이런 대결 구도를 만드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신 이 통합 정치와도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어떤 이견이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라기보다는 청와대 참모들의 목소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대통령의 의중을 생각해서라도 자중할 필요가 있고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 측에서도 제가 늘 강조했던 앞서도 이야기했던 통합정부 구성을 위해서 또 품이 넓고 이런 이 전 정부의 공과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평가해서 잘한 부분은 계승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청와대가 다음 정부의 국정 철학이나 소신이 임기 초부터 잘 펼쳐질 수 있게 이제부터는 조력자의 입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자각이 있어야 하는데 마지막까지 5월 달까지 우리가 국정을 좌지우지하겠다,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이견을 노출시킨다면 그 갈등으로 인한 손해는 우리 국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국민의 선택이 지난 3월 9일에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랬다면 조금 더 청와대 참모들이 절제되고 침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청와대 입장에서 5월 9일까지는 네. 임기 내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어차피 5월 9일 이후에 당선인이 추진을 할 정책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것을 어느 정도 현실로 받아들이고 좀 대범하게 대처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도 한편으로는 또 듭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냐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한 셈인데 뭐 윤석열 당선자 쪽에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역대 정부의 문제였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민정수석실이 독재 정권이었던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조직이었던 건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물론 청와대 입장에서는 민정수석실을 유지시켜 왔기 때문에 입장은 다르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반론을 할 것 같으면 그거 없애려고 하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든지 그리고 만약에 없앤다면 다른 쪽으로 보완해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대선 직후에 이렇게 현직 막바지에 있는 청와대와 당선인 측이 좀 특정 이슈를 가지고 의제를 가지고 갈등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연이어서 뭐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공공기관 인선에 대해서도 임기가 거의 끝나서 이제 임명을 해야 되는 몇몇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강행하겠다라는 입장을 좀 보이고 있어요. 이번에는 먼저 좀 답변을 네. 해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문재인 정부가 고리를 끊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촛불 집회를 통해서 그걸 거쳐가지고 집권한 정부라면 과거 정부에서 했었던 관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좀 뼈아픈 부분은 김은경 환경부 장관, 전 장관이 또 직권남용이나 이런 부분으로 공공기관장 인사와 관련해서 또 처벌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온 거죠. 네, 그게 이제 전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들을 이제 좀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다가 이제 블랙리스트 사건까지 불거진 건데 그렇다면은 그 전 정권에서 임명한 이것 자체가 좀 이제 잡음의 소지가 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다 끝나가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인사들이 보면은 청와대에 근무 이력이 있다든지 민주당에서 근무한 사람들이라든지 이쪽에 또 임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알박기라고 하는 그런 좀 오명 섞인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고 이 역지사지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새로 만약에 정권을 교체를 해가지고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 전 정권, 그러니까 끝나가는 정권에서 이렇게 인사를 임명한다면 반발하지 않았을까? 이거를 좀 역지사지를 해볼 필요가 있었다고 봐요. 네,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쁜 관행은 좀 근절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알밖에 아니겠습니까? 정권 말에 임기가 2년 내지는 3년인 공공기관 임원들이나 기관장들 교체하면서 이전 정부에서 소위 말해 농공 행상해줘야 되는 사람들 일자리 챙겨주는 것. 이게 그런데 국민의 복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 문제를 제가 방송에서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민주당 패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이 현 정부의 어떤 국정 철학을 잘 아는 사람들이 공공기관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논리로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되었던 공공기관장들이나 임원들을 막 갈아치우고 자기 사람을 막 꽂는 것들을 옹호했었거든요. 네. 그럼 그 당시 문재인 정부 초기에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윤석열 정부 초기에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공공기관에서 이 국정을 같이 이끌고 동행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한 것처럼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억지로 사람을 쫓아내고 그러진 않겠죠. 그런 일은 반복되어서는 안 되고요. 다만 그 알박기라는 나쁜 이 자리 챙겨 먹기, 나눠 먹기, 우리 식구 챙기기 관행의 끝을 문재인 정부가 나름 개혁 정부다, 촛불 정부다 자임을 한다면 마지막에 좀 아름답게 떠날 수는 없는가? 그런 관행을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이런 윤석열 당선인 측의 요청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한다, 협의하겠다, 무리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 임기 말 5년 뒤가 언젠가는 올 텐데 그때도 또 알박기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 정치가 보수가 집권하느냐 진보가 집권하느냐를 떠나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것인데 그 고리의 사슬을 문재인 정부도 결국 끊지 못하고 인사권은 우리에게 있다. 계속해서 알박기 하겠다. 그리고 이미 알박기 하고 있죠. 여러 인사들이 지금 언론에 줄줄이 보도되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 문재인 대통령도 결국에는 이 새 시대의 첫째가 되지 못하고 계속 구시대를 답습했다는 오명을 임기 마지막에 이 인사 나눠먹기로 인해서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라면 과감하게 건의해서 설령 이 민주당 지정에서 복무했던 분들의 원한과 원망을 좀 사더라도 이런 나쁜 관행을 끊는 최초의 새 시대의 첫째 정부로 아름답게 마무리합시다라는 건의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문재인 정부가 만약 알박기를 하고 가게 된다면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 일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늘 시스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찰의 수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스템만 제대로 돌아가면 문제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김은경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뭐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무리한 일은 하지 않겠죠. 시스템대로 가겠습니다만 다만 중요한 건 새 정부의 바뀐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 공공기관이나 여러 국가기관이 이끌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많은 국민들도 동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사법개혁과 관련돼서도 이야기가 많은데 아마 윤석열 당선인 본인이 이제 검찰에 몸담았기 때문에 이 개혁, 사법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있을 텐데 그 부분 때문에 오히려 검찰공화국이라는 현재 이제 여당이 된 여당의 공격을 또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을 했던 사항 중에 대표적인 것이 법무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 그리고 인사권이나 예산 이런 것들을 이제 검찰에 가져다 줌으로써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검찰청법이라든지 이 법을 국회를 통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는 민주당의 반대 의견이 좀 더 보편적인 대의랄까요? 명분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게 정권이 넘어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가 아니라 상대 쪽으로 넘어갔는데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한테 그렇게 유리한 방안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의견을 계속 견지를 한다면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면은 그쪽에서는 조금 더 이게 의석도 부족한 상황에서 강행을 하고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당선인이 준비를 해야 될 것은 그런 법 체계가 바뀌지 않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이 사법 시스템을 꾸려 나갈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좀 생각들이 구체화돼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이 벌써부터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에 대한 압력 이런 것들이 네. 조금씩 목소리가 붉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수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수사를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 그러면 검찰총장 임기를 존중하지 않고 교체할 수 있는 것이냐. 사실 그것 자체가 검찰의 독립성 이런 것들을 훼손하는 시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조국도 없고 추미애도 없고 김경수도 없을 것이다. 근데 없어야 되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본인과 같은 불행한 검찰총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마음에 안 드는 인사의 임기를 존중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에 드는 인사의 임기를 존중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본인이 공언했었던 시스템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검찰총장의 임기를 지금 당장에 일단 보장을 하는 것 그리고 법무부 장관직에도 절제력 있는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앉히는 것 이런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사법개혁 문제와 함께 김호수 검찰총장의 임기까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뭐 김호수 검찰총장의 임기야 일단은 뭐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다만
국민적 지탄의 시선이 김호수 체제의 검찰에게 있다는 것은 김호수 총장이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임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전혀 아니고요. 그런데 왜 국민들이 검찰에 계속 불신하게 되었는가? 결국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지 못하고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장동부터 시작해서 성남FC 등등 다 묻어버리고 이거 수사 더 해야 한다는 검사가 지청장 의견에 반발해서 사직서를 던지고 이런 모습들이 김호수 체제 검찰에서 유독 많이 보였기 때문에 친정권 검찰이다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국민적 시선 앞에서 뭐 정치권이 나서서 김호수 총장 임기를 가지고 왈가왈부하기 전에 국민 앞에서 떳떳한지 부끄러운지 제대로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려고 시도라도 해봤는지에 대해서 좀 김호수 총장이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거울 보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다. 정도의 말씀만 드리고 싶고요. 윤석열 당선인은 계속해서 시스템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법개혁이 특정인 한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예를 들면 민정수석이라는 상징적 존재가 있으면 아무래도 검찰이나 이 사법부에서 민정수석의 이 의사를 계속해서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정수석이라는 상징적 존재가 사라지게 되면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인사가 좌우된다는 인상을 검찰 조직에도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줄 수 있거든요. 시스템을 철저히 위주로 하는 그러한 사법개혁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총리 인선 얘기를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리가 누가 될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사긴 한데 당에서 어떤 얘기 나옵니까? 당에서 뭐 총리 인선에 대해서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들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평당원 신분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 인선 과정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만 그래도 한 가지 긍정적인 건 거론되는 분들 면면을 보면 통합정부에 대한 당선인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탕평이라는 생각이죠. 뭐 일각에서 아니라고 했지만 김부겸 현 총리가 유임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었고 또 호남 출신의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이야기도 나오고 국민의당이었던 안철수 지금 현재 인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개파색이 뚜렷하지 않아서 모두와 또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등 다양한 분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분들 하나하나가 누가 총리 후보군에 오른다 하더라도 뭐 특정 개파 쏠림이다. 특정 뭐 이 유력자 측근에 가까운 분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지역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뭐 진영적으로 봤을 때도 탕평 인사라거나 통합 인사라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한 분들이기 때문에 또 깜짝 카드가 등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이 통합 정부를 향한 윤석열 당선인의 메시지가 단순히 말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진짜 실행 의지가 있는 것이다라고 봐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제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통과될 만한 사람을 총리에 올려야 인준이 쉽게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건 누가 하는 게 가장 편할까요? 글쎄요. 근데 저는 뭐 민주당이 현 정부,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꼬리를 잡고 딴지를 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게 좋을 거기 때문에 민주당도 마냥 예전에 뭐 한나라당이 김대중 정부 출범 때 총리 인준을 뭐 미뤘던 것처럼 그런 태도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아마 서로 좀 조심을 해서 인사를 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뭐 호남 출신이나 민주당 출신 인사를 임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저는 일단 1차적으로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여당, 정당이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 정부들의 문제가 어떤 것이었냐면 청와대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국회는 물론이고 여당까지도 패싱이 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나중에 국정 중반 후반에 가면은 거꾸로 부담이 되는 그런 전철이 있었는데 그것을 따라밟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누가 됐든 간에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어떤 합의 이런 것들이 일단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 인준을 받기 위해서는 민주당하고 교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주는데요.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이게 물밑에서의 어떤 접촉이 아니라 아예 공식화를 해서 국민의힘이라든지 국민의당까지 포함을 하는 거겠죠. 여권에서 한 3배수 정도의 총리 후보를 정하면 민주당 쪽의 의사를 타진을 해보는 겁니다. 이 3명 중에 누가 괜찮은가 이런 것들도 한번 협치 삼아서 그리고 이걸 공식화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과정을 물밑에서 몰래 소화하다가 만약에 이게 드러난다고 했을 때는 이게 무슨 협잡이냐 이렇게 또 국민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공식화를 해가지고 마치 뭐 예전에 여야 합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듯이 이번에 총리를 추천하는 과정, 임명하는 과정도 좀 그렇게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대장동 특검 관련해서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 특검과 관련해서 법사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작년에 약속하기로는 이번에 넘어가는 걸로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오기로 돼 있는데 또 관행으로 보면 야당이 그동안 또 법사위원장을 해왔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야기 했는데 민주당이 전혀 들어주지 않았죠. 20대 총선에서. 그래서 지난번에 안 들어줬었죠. 민주당이 약속까지 했던 이관이기 때문에 이번에 법사위원장을 넘기지 않고 이제 우리가 야당 됐으니 우리가 더 하겠다고 한다면 너무 염치 없는 일이 아닐까 싶어서 상상도 사실 잘 못 해봤는데요.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런 주장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선거를 쥐고 반성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목리를 부리겠다는 것인지 입장 정리가 비대위 차원에서 좀 빨리 돼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법사위원장이 누구냐보다 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특검 법안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사실 지난 9월부터 특검 법안을 법사위에 계속해서 상정하려 했는데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국민의힘이 상정한 특검 법안을 보면 결코 이재명 후보에게만 불리한 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했던 부산저축은행 사건이라던가 여러 가지 50억 클럽에 대한 것들 등등 모두 민주당이 요구했던 모든 걸 9월에 법사위에 상정시키려 했던 특검 법안에 다 담아놓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제 대선 끝나고 발의하는 특검 법안을 보게 되면 이게 도대체 누구를 타깃으로 한 특검법인지 세부 내용을 보니까 계속 윤석열 당선인의 이름만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봐도 사실은 제가 이 패배한 낙선한 후보에게 이런 부정적인 언급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의혹이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이라고 본다면 조금 본질과 동떨어진 특검법인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법사위원장이 누구냐 또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보다는 특검법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특검법 제목뿐만이 아니라 그 세부 준칙까지 보면서도 다 판단을 하시거든요. 이 특검법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을 정도로 여야 공정하게 다양한 의혹을 다 수사할 수 있는 특검법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우리 특검법이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양쪽이 상설 특검이냐 별도의 입법에 따른 특검이냐 이걸로 의견이 갈리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의 해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쪽이 사실 대통령 선거 때도 두 후보가 같은 목소리를 냈던 게 그러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하고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이 문제하고 같이 특검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이 두 사건이 완벽하게 막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는 사건은 아니에요. 별도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방안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는 상설특검으로 그리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별도의 어떤 특검, 그 야권의 현재 기준의 야권이죠. 국민의힘이라든지 이쪽의 요구가 대폭 반영된 이렇게 좀 쌍특검으로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분명히 정치권이 명심을 해야 될 것은 대선 후보 시절에 양 당이 다 공언을 했고 동의를 했던 부분이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았고 마지막 TV 토론에서도 두 후보 간의 언쟁으로 불거진 거 이 자체가 유감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차별이 있는 것은 여러 절충 방안을 통해서 조속하게 푸는 것 이건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이걸 보여주지 않으면 현재 양당에서 얘기하는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연불에 불과하다는 거 이것을 좀 명심을 해야 될 겁니다. 네, 끝으로 한 문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 앞두고 전직 대통령한테 수여하는 훈장이 있습니다. 무궁화 대훈장 셀프 수여 아니냐? 근데 매번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한 번 더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작비가 1억 수천만 원에 달한다고 해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위한 훈장 제작비만. 코로나 시국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는데 국민 정서와 맞는 방안은 아닐 것 같고요. 이런 대통령의 셀프 훈장 수여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는 하나의 첫 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비판 여론이 이미 많이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 그런 훈장 받을 생각 없다. 그 비용을 조금이라도 소상공인 돕는 데 쓰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겠습니까? 청와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릴 뿐입니다. 네. 네, 대훈장을 셀프 수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국민과 역사에게 큰 훈장을 받게 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를 문 대통령이 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미국에도 보면 이제 단임으로 끝난 대통령이지만 나중에 존경받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터 전 대통령이 있는데 문 대통령이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번에 무궁화 대훈장 이 문제가 첫걸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